네, 주식 초보가 가장 궁금해하는 호재와 악재 분석.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호재 알아봤으니까 악재 알아봐야 되겠죠? 네, 악재는 뭐가 있는지. 악재도 뭐 5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악재는 사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재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시죠? 네, 악재도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데, 또 악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악재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악재는 블록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죠. 블록딜. 와, 듣기만 해도 뭐 벌써부터 짱나죠. 블록딜은 뭐냐면 시간의 대량 매매라는 거예요. 큰 손들의 대량 매매. 큰 손들. 야, 나도 큰 손 한번 되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큰 손은 뭐예요? 물량이 많아. 손이 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장중에 이런 대량 매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격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100억 원이 쏟아져 나왔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외, 즉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록딜을 할 때는 이걸 뭐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그 블록딜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들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악재라고 얘기해요. 대량 매도가 나오는 것도 첫 번째.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파는 거에 중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대량 매매가 나와서 일단은 첫 번째 악재, 그 다음에 사는 놈 입장에선 더 할인된 가격에 사기 때문에 원래 우리 많이 사면 좀 깎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깎아줘요. 가격이 할인됐다라는 부분들.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팔았다. 여기만 보시면 이건 무조건 악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딜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이 있고 싸게 대량으로 팔렸다는 부담감이 작용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악재의 첫 번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훅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블록딜 나온다라고 하는 그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블록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나오면 무조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블록딜은 아우씨 악재, 짜증나, 열받아 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비가 안 돼. 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일단은 블록딜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동부제철이 지금 블록딜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부하이텍 주식 전량을 블록딜로 치겠다. 동부하이텍이 요즘에 보면 이제 DB하이텍입니다. 네, DB하이텍. 그 동부하이텍의 주식을 전량 블록딜로 쳐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 9월 23일, 2015년 9월 23일입니다. 그때 블록딜을 쳐냈어요. 블록딜 나오면 무조건 악재예요. 무조건 악재인데 주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지금 상황 보시면 그 이후에 주가 올라갔죠. 자, 여기선 맹점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팔아먹는 놈도 있지만 대량으로 사는 놈이 있어요. 대량으로 사는 놈이 빙다리 핫바지가 아닌 이상은 너 손실 나기 위해서 주식 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샀을까? 수익 내기 위해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놈한테 장땡을 주고 나한테 굿땡을 주면 열받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열받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가 떨어지는 건 열받아요. 당장은 악재기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내가 다 생각한 게 있지 라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즉 이놈들이 대량으로 매수한 부분들에 대한 수익을 보든 아니면 뭐 경영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든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대량을 매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들이 떨어져 가지고 한번 쾅 얻어맞았다. 그러면 아씨 단기로 열받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매도를 치셔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손실이 커가지고 매도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요, 장기적으로 장기전 돌입에 대한 포인트를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놈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 가격대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올려줄 때까지 얘네들이 이 물량을 다 팔아먹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좀 시간은 걸려요. 이게 2015년이지만 2022년도까지 오래 걸렸죠. 한 6, 7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빠른 경우는 뭐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 정도에서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대 한번 터지면은 조금 오래 걸린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떨어지고 나서 그 자리를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나서 업황에 따라서 움직인다. 뭐 시장이 뭐 좋아진다 그러면은 더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대량의 지분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 시점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돌입하게 됐으면 괜찮다. 대신에 지금 당장 시점에서 악재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장기전을 돌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악재 뭐가 있을까요?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진짜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죠. 유상증자, 이거 말고도 감자 뭐 이런 거 있는데, 감자는 워낙 큰 악재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감당이, 네, 일단 딱 보는 순간 알죠? 이 악재, 감자 그러면 일단 악재야. 그럼 무조건 튀는 거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일단은 악재 뉴스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회사가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대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 자, 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좀 뭐래요? 좀 정형화돼서 잘 써놨잖아요. 좀 회사 입장에서 얌전하게 써놓은 거지만 실제로 얘기하면은 그냥 삥 뜯는 거야. 야, 우리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주식 줄 테니까 돈 좀 내놔봐. 아, 싫은데요? 야, 뭐야, 장난해? 그럼 너 실권주로 만든다? 너는 안 받겠다 이거지? 네, 꺼져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유상증자 진행할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열받지? 네. 일단은 할인이 될 거 아니에요. 할인이 되니까 이 부분을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면 또 손해가 됐는데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그냥 울며 겨자 먹기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신주인수권이 나와가지고 유상증자 권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권리락에 대한 부분들을 팔아먹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개선이 좀 되긴 했는데 옛날엔 다 삥 뜯었어요. 네, 전화해가지고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러면 안 받는데 그럼 끊어버려. 네, 그 권리락 받아 치우고 막 그렇게 돼서 뭐 좀 아무튼 이건 악재 중에 가장 이제 대박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중에서도 안 그런 게 있어요. 신사업으로 진출하겠다. 나 오늘 이번에 배터리 사업, 또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고 싶은데 돈이 없거든. 니네가 돈 좀 줄래?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너 2차전지 진출한다고? 야, 너 대단한데? 야, 돈 당연히 투자해야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신사업 진출. 3자 배정. 3자 배정은 뭐냐면 우리 돈이 없는데 주주들한테 삥 뜯기 좀 그렇고 니네가 좀 해줄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큰 기업이 보고 있다가 와, 너 회사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돈 좀 투자할게 라고 해서 특정 그 세력이나 또는 특정 회사 뭐 특정 집단에게서 이렇게 그 증자 자금을 다 지원받는 거. 이게 3자 배정입니다. 그럼 주주들한테는 피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서도 신사업 진출이거나 3자 배정을 위한 그런 유상증자라면 괜찮은데 나머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네, 개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뭐 거의 대부분이 운영자금 뭐 확충을 위한 뭐 그런 거. 보면은 월급 못 주고 있으니까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월급 주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 금융비용 이자 제출을 못 해가지고 하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 없는 회사 인식이 있어서 유상증자가 터지면은 대부분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유상증자가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례를 한번 보세요. 진에어가 1092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에 나온 건데 2020년 8월에 보면은 이 권리락 나오기 전에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떨어진 모습이 보이시죠?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 유상증자를 추진을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다 모집이 됐어. 내가 1000억 원이 필요했어.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당장은 악재가 돼요. 회사가 돈이 없댄다. 쟤네들 또 삥 뜯는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주가 떨어져. 일단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이 돈을 내가 다 모았다 이거야. 어찌됐든지 간에 욕을 먹었든 어쨌든 간에 에이 저 더러운 새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돈을 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다 모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유상증자 성공이지. 그럼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잖아요. 뭐 이자 비용을 못 냈든 운영자금이 없었던 간에 삥을 뜯어가지고 내는 상황이 있더라도 일단은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는 뭐가 돼요?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숨통이 트이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간 오래 걸려요. 유상증자가 일단 떨어지면은 주가가 빵빵빵빵 떨어져가지고 바닥 잡는데도 그냥 충격이 크고요. 바닥 잡고 나서 한참 들락날락하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승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나오기 전에 팔아먹으면 참 좋은데 유상증자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악재로 얻어맞았어. 그러면은 당장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까지 개겨가지고 유증 받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 팔아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대응이 만약에 조기에 안 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팔아먹으면 됩니다. 대부분 반등 나오면서 팔아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당장은 악재예요. 그렇지만 길게 보셨을 때는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네, 정말 회사가 정말 쓰레기 같거나 뭐 이런 회사들은 네, 답이 없어요. 그런 회사들은 유상증자하고 또 유상증자하고 또 감자하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비빌 만한 것이 있는 거는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유상증자가 필요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난 유상증자 같은 거 맡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때는요. 일단 기업의 유보율
그 다음에 실적 증가율,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유보율이 많다는 것은 회사에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은 회사가 유상증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돈 갖고 하지 뭐 달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들. 돈을 계속 잘 벌고 있어. 그럼 뭐 돈 번 거에서 충당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피해가려면 돈 잘 벌고 있고 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대응하시고 피해갈 수 없었다라면 일단은 당장 팔거나 아니면은 바닥 잡고 돌아서는 거. 돌아서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 네, 유상증자 성공했다 그러면 일단은 올라서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기다려주거나 두 개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악재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악재 보호예수와 전환 청구. 이것도 시끄러운 거야. 왜냐면은 신규 종목에 대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신규 종목 어떡하지 뭐 보호예수 나오면 어떡하지, 요즘에 뭐 그 물량 폭탄 뉴스 엄청 많잖아요. 신규 상장, 스톡 옵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 거래가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상황 그런 걸로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됐어. 그랬을 경우에 의무 보유 기간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 이거 주식 내가 주긴 할 건데 대신에 어느 정도 팔지 마. 니네 너 유리하게 주식 받았으니까 어느 기간 동안은 팔지 마. 너 일단 보유하고 있어야 돼. 네가 싼 가격에 팔면 큰일 나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보호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환 청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네, 채권 발행에 따른 지분의 권리, 지분의 취득 권리를 행사하는 것. 즉 이거는 뭐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회사가 채권 발행할 때 보면은 이자율 얼마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그것만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니네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라는 옵션 하나 붙여주는 게 전환사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는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거기 포함되죠. CB, BW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은 일단은 내가 회사한테 그 빌려준 돈은 안 받고 주식으로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게 전환가액을 통해서 이제 주식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것을 물량을 던질 수 있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호예수나 전환 청구는 큰 금액이 대량으로 매도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즉 뭐 보호예수 걸어놓는데 나 한 100주 한 100만원어치 있는데 보호예수 걸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걸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교란이 안 되거든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보호예수나 전환청구하면 몇천억, 몇백억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물량이 대량으로 일시에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환청구를 했다거나 보호예수가 풀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팔아먹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팔아먹고 싶겠죠.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안 팔아먹고 싶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매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이 보호예수와 전환 청구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예수 상황 먼저 보시면은요. 이거는 카카오뱅크입니다. 보호예수가 계속 풀리죠. 상장 이후에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주가 떨어지고 보호예수 풀리면 주가 떨어지고 보호예수 풀리면 주가 떨어지고 또 물량이 계속 나온다 해가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주 보호예수까지 풀렸는데 사람들이 손실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빠지겠죠.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들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네, 보호예수 있는 것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풀리지 않도록이 아니겠지. 풀리게 되는 시점을 잘 피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환 청구권 역시 마찬가지예요. HMM 같은 경우도 산업은행이 주식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말 많았죠. 산업은행이 돈놀이 하냐 그랬는데 산업은행도 투자자다. 돈 좀 벌었는데 뭐 어쩌겠다는 거냐. 네, 일단 돈 빌려주고 정당한 권리다 해가지고 뭐 말 많았죠. 그 이후부터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21년도 6월 달임인데 6월 달부터 지금 주가가 헐렁헐렁 떨어져가지고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영향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주식 전환 청구권은 대량의 매도 물량, 특히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훅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자, 7월 중순에 됐다고 했으니까 5월, 6월, 7월 달부터 지금 그 행사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 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전환 청구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악재를 한번 볼까요? 네, 배임과 횡령. 야,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악재야. 배임, 횡령 떴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상장 폐지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악질적이고 굉장히 나쁜 악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터지면은 안 돼요.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이번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또는 뭐 계양전기 이런 것들 횡령건 있었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 작정하고 하는데 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자, 이럴 때는 뭐
똥 밟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악재는 그냥 똥 밟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철저하게 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방법이 없어. 작정하고 했는데 그걸 밝혀지는 순간은 모든 게 끝납니다. 왜 나 횡령할 거야 하고 나서 횡령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나가다 똥 밟았다. 아, 계속 더럽 게 없네. 오늘 내가 뭔가 전생에 나쁜 짓을 했나 보다.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네, 마음이 좀 편해지실 수 있는 그런 악재. 이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고생도 많이 합니다. 횡령, 배임 이런 거 떨어지면 고생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타인을 배신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는 행위지만 둘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관리부장인 김 부장이 관리 중인 회사 돈을 빼돌렸다. 그러면 횡령이에요. 돈을 빼돌렸어. 직접적인 재물을 빼돌렸어. 그러면 횡령인데 납품회사로 선정된 회사가 좋지 않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회사 대표가 이 관리부장 김 부장의 지인이었다. 그 이유로 그 납품회사를 선정했다라면 회사 이익에 반하게 되므로 업무상 배임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재산상의 이득 이런 것들을 취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배임 뭐 횡령 배임 둘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네 돈을 먼저 취했느냐 아니면은 다른 이득을 취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 권리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일을 꾸몄거나 아니면은 돈을 했거나 이런 것이 배임과 횡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무조건 거래 정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배임 횡령 떨어지면 일단은 주가는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괜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 정지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배임 횡령 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작은 금액이다 그러면은 회사가 수습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이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5% 이상이거나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었을 때 거래 정지 떨어지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갑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임원이 했을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3% 또는 10억 원 이상 배임 횡령을 했다 그러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거래 정지 들어가고요. 직원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비 5% 이상이었을 경우는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세 임플란트는 98% 정도 됐었죠. 근데도 네, 뭐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살아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다음에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자본 대비 이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뭐 잘 이제 해결이 돼서 거래가 재개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세 임플란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1885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쭉 조정을 받는 네, 그냥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거나 다시는 재발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배임과 횡령에 따른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잘만 하면 되긴 되는데 그죠? 네, 보통 배임과 횡령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어요. 그냥 똥 밟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묶이면 되겠죠. 근데 오세 임플란트는 이번에 그래도 이 배임 횡령 때문에 주가에 큰 폭락을 피해가서 그나마 좀 나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악재 아닌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 악재 맞아요. 굉장히 큰 악재고 대항할 수 없는 악재이기 때문에 더 큰 네, 부담감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 악재 볼까요? 네, 물적 분할. 이 물적 분할도 진짜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요즘에는 법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니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냥 주식을 팔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뭔가 보상을 해주려면 이 물적 분할하는 회사의 지분도 같이 줘야 돼요. 이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지분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은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이 기존의 사업부를 분할해서 신규 법인으로 설립하는 행위, 이 행위 자체는 좋아요. 왜냐면 내가 A라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그럼 이걸 떼어내가지고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법인을 세우는 건 괜찮아. 이게 기업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이 됐을 때는 이 회사가 신규 설립하는 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오게 되면서 주주들에게 하나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면 나를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완전히 세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회사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설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신설된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게 되어 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물적 분할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무조건 하고 싶어 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사를 이제 원래 하나였는데 요 사업부 떼어내가지고 새로운 회사 만들었어. 그 회사가 막 상장한대. 그래서 자금이 막 들어와. 몇 천억씩 몇 조 원씩 들어와. 그거를 내가
그 지분법 이득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SK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자회사 상장시켜 가지고 그 지분법 이익만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주주 입장에서 어때요? 신설된 회사의 지분을 하나도 못 받아. 짜증나지. 회사가 다 들고 있어. 그리고 오직 모회사를 통해서 해당 회사를 간접 투자로 대응할 수가 있고, 신설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 지분율도 하락한다. 왜냐면 원래 100%지만 상장하게 되면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분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분 가치가 희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 목적에 대한 성과를 올릴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슨 얘기냐? 나는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이 회사가 배터리를 저쪽으로 분사해버리고 나는 화학만 남았네? 그러면 나는 화학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회사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으면 화학에 투자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투자하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판단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LG화학의 이야기잖아요. 요거 보시면은 LG화학 배터리 분사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게 2020년 9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이제 2020년 9월에 돼가지고 점점 이제 이때는 올라갔어요. 분사설이 좀 나왔었는데 그게 올라갔다가 자 배터리 보고 투자했는데 분사한다고 그러면서 2020년 네 9월 달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분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의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데 이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는 거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관사 선정 시작하네. 물적 분할 이미 진행했어. 근데 그때는 주가가 잘 올라갔어요. 왜냐면 자회사가 상장 안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는 건데 LG에너지솔루션 요건 오타지만 여기서 바로 고쳐볼까? 네, 뭐 이런 게 다 있지? 네, 솔루션입니다. 아시죠? LG에너지솔루션 다 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숨어있는 개미, 깨알 재미, 네, 오케이? 네.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 자,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장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 이거를 상장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2021년 1월 달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다. 2022년 1월에 나온 겁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한번 봐봐요. 자, 2021년 1월 상장 주관사 선정한다 그러면 주가 빠지기 시작하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회사가 상장하는 순간 물적 분할은 대단히 큰 악재로서 작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년 내에 뭐 상장하기 어렵다라든지 또는 이제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상장 안 시키겠습니다라고 하고 물적 분할하는 경우도 있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처럼 걔네들은 주가 안 빠져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한 가지 본다라면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하면은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해서 주식 팔아버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법이 좀 보완이 돼서 이제는 물적 분할이 완전히 악재 영향을 가지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악재는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분할은 특별한 건 없어요. 상장 후 이제 분할 후 재상장되면은 이제 둘 다 주식이 생기는 건데 물적 분할이 되면은 이거는 악재 중에 악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만 회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아주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만 돈 버는 그런 법이 바로 물적 분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등치 키우기 위해서는 물적 분할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업자의 입장과 주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악재 뉴스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호재와 악재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이 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정확한 대응적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잘 참고하시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면 두 번, 세 번 보면서 또 비슷한 사례들 찾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